그래서 이 챕터를 통해서 객체 지향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자바 언어가 갖고 있는 객체 지향적인 특성과 파이썬이 갖고 있는 좀 특성, 뭐 C++는 이제 슬라이드에는 없는데 그 제가 별도 만든 교재에는 또 C++와 관련된 또 좀 특징도 들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그 변천을 좀 간단하게 먼저 조금 살펴보면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패러다임이 어떤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되기 전에는 이제 절차적 프로그래밍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리고 절차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는 바로 C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 언어는 함수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할 때 이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함수들을 어떤 것들을 만들 것인가가 그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핵심이었던 거였죠. 그거를 이제 절차 프로그래밍이나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향식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래요. 절차적인 프로그래밍. 전체 프로그램을 아래로 계속 함수로 쪼개 내려가는 형태로 설계가 이루어지죠. 크게는 뭐 MVC 패턴 같은 경우에는 뭐 입력 부분, 처리 부분, 출력 부분 이렇게 나눈 다음에 각각을 또 이렇게 필요한 만큼 또 쪼개 난 다음에 그것들을 함수들을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거를 이제 구조화 프로그래밍, 뭐 절차적 프로그래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는 최근에 또 최근 아니더라도 좀 오래전부터 이제 그 GUI 프로그래밍이 지배적인 어떤 그 우리가 쓰는 그런 어떤 응용이 된 이후부터는 그 C 언어만 가지고 그런 절차적인 언어만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그 만들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패러다임을 찾게 됐고 이제 객체 지향이 거기에 잘 맞아서 지금까지도 뭐 지금은 윈도우 응용이 뭐 아주 핵심적인 어떤 응용 개발의 핵심은 아니고 모바일 응용이나 뭐 웹 서비스 이런 것들이 더 우리가 개발을 많이 하는 그런 응용들이 됐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웹 서비스나 모바일 서비스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은 그런 기능 중심, 함수 중심이 아니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놓고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떤 기능들, 함수들을 묶어가지고 객체라는 것들로 모델링 해가지고 이 객체들을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 시켜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객체 지향에서는 이처럼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의 어떤 객체로 묶는 요 기능을 캡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거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만든 그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물론 이 캡슐화에는 추가적으로 기존의 C 같은 데서는 없었던 접근 제어라는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C++나 자바 같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객체 지향 언어들은 이제 요소들을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지정할 수가 있죠. private, public, 뭐 protected 이런 걸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밖에서 함부로 그 데이터들을 접근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개념 기능을 같이 언어에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 제어는 이제 프로그래밍의 강건성을 높이기 위한 요소인 거죠. 간결성보다는 강건하게 이제 데이터들이 엉뚱한 상태를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수정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사용한 사람이 본인 마음대로 이 데이터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이 함수를 통해서만 이제 수정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높이는 형태로 이제 객체 지향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캡슐라가 객체 지향의 가장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 되겠고요. 객체 지향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이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추세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그 새 버전이 출시되는 시기들이 빨라지고 있죠. 빨라지고 있고 자바 같은 경우에는 매년 3월과 9월에 새 버전을 고정해가지고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들이 예전보다는 더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예전에 C++ 보면은 막 뭐 10년 동안 새 표준이 나오지 않고 계속 변하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언어가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그 개발자들의 요구나 또 개발해야 되는 응용들의 어떤 필요성들 또 다른 언어에서 즐겨 쓰는 기능이 이 언어에는 없으면 또 이 언어가 좋은 평을 못 받으니까 다른 언어에서 이제 잘 쓰는 또 인기가 있는 기능들은 또 이 언어에 이제 추가하는 형태대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언어들이 다 똑같은 어떤 기능들을 문법적으로 조금 다를 수 있어도 다 제공을 하는 형태가 되죠. 이런 기능은 요 언어에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다 똑같은 기능들을 어떤 형태로든 제공하고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들이 비슷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람다 표현식 같은 함수형 프로그램 지원도 이제는 C++, 자바, C# 다 하죠. 원래부터 했던 것도 지금은 이제 다 하는 형태가 되겠고, C++는 예전부터 오토라는 걸 통해서 컴파일러에게 타입을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주게끔 했는데, 이제 자바도 var라는 그 키워드를 써가지고 그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int n 하는 게 아니라 var n 하면 이 n이 어떤 값으로 초기화되에 따라서 그 타입을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언어들마다 없었던 기능들을 다른 언어에 이제 있는데 좋은 평을 받고 있으면 이제 언어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전에는 조금 객체 지향하고 좀 거리가 있었는데 형태들이 지금은 되게 C++나 자바나 이런 데서 보는 객체 지향 클래스의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도 다 비슷하게 들어가 가지고 비슷하게 프로그램 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객체 지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객체 지향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시각을 그대로 프로그램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이제 분리되어 있지가 않고 묶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문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저 문을 봤을 때 문의 특성을 인식하게 되겠고 저 문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거를 문이라는 거를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그대로 실제 세계에 있는 문과 똑같은 형태로 모델링하게 되면은 이 문은 우리가 이 소프트에서 필요로 하는 상태들이 뭐냐, 문의 크기가 이 소프트에서 필요로 하는 건지, 문의 색깔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등등, 이 문이 유리문인지 철문인지에 따라서 강도를 뭔가 나중에
그 소프트웨어에서 필요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응용에서 우리가 이 문을 갖고 뭘 할 수 있는지. 게임에서는 그 캐릭터들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열쇠를 갖고 있으면 통과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능, 그 문 갖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 언어로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객체가 되겠고, 이런 문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객체로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묶은 요 객체로 이제 모델링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어떤 객체들을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것인가, 어떤 것들을 객체로 모델링해서 프로그램할 것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구현해 가지고 얘네들을 상호작용하게 해 가지고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버텀 업 방식이라고 그래요. 아까 구조화 프로그래밍은 탑 다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런 작은 객체들을 다 만들고 이것들을 결합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바텀 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객체들을 모델링한 다음에 필요한 시점에 객체들을 생성하고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 게 이제 객체 지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는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데, 상태, 행위, 식별자, 요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가장 간단한 게 바로 식별자인데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한 종류의 객체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고요. 한 번 만들고 바로 없애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객체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객체를 우리가 지정해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제 그때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변수가 되겠죠. 변수, 어떤 특정한 변수에 특정한 객체를 저장하거나 이 변수가 그 객체를 가리게 해 가지고 그 객체를 우리가 써야 될 때 그 변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객체 지향에서 객체가 갖고 있는 3대 요소 중에 식별자는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이제 변수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객체는 이제 상태를 갖고 있게 되는데, 이 상태라는 것은 데이터로 표현이 됩니다. 아까 문의 상태면 이게 유리문인지 뭐 철문인지, 그러면 뭐 열거형으로 우리가 그걸 모델링할 수가 있죠. 나무문, 뭐 유리문, 철문. 또 아니면 문의 크기. 그러면 뭐 높이, 뭐 폭, 이런 정보들을 정수 데이터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잠겨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열거형 갖고 우리가 표현해 가지고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상태라는 것은 데이터로 표현해 가지고 그 데이터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를 이용해서 뭔가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문을 열거나 닫거나 이렇게 되면 또 상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이 행위들은 이제 함수라는 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객체는 현재 상태에 따라서 행위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요게 객체 지향에서 객체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행동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하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고 필요한 메소드를 부르면 그 메소드는 매번 똑같이 동작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 객체가, 이런 종류의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정의해 줘야 되겠죠. 언어로. 그게 바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라는 걸 정의해서 어떤 객체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를 정의한 틀이 이제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우리가 붕어빵 틀,
비유하고 객체는 붕어빵. 그래서 붕어빵 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의 붕어빵을 만들 수가 있고, 이 만들 때 어떤 재료를 넣냐, 팥을 넣냐, 크림을 넣냐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붕어빵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래스는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갖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의하는 언어로 정의한 틀이기 때문에, 이제 상태는 데이터로 표현해야 되겠고, 그 데이터는 바로 이제 변수라는 걸 통해서 저장을 하겠죠,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멤버 변수라는 것들을 정의하겠고, 이 멤버 변수를 조작하는 이제 멤버 함수들을 만들어서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는데, 멤버 함수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메소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 메소드. 근데 그 가끔은 얘네들을 통칭해야 될 때가 있어요. 메소드와 멤버 변수를 함께 얘기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멤버라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멤버, 객체의 멤버 그러면 이거는 상태와 함수를 같이 아우르는 그런 용어가 되겠고요. 특정 클래스의 객체를 해당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인스턴스 용어보다는 그냥 객체라는 용어를 저는 더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각 객체는 별도의 멤버 변수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이 객체들은 각자 자기 고유의 상태들을 유지해야 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생 객체가 있고 학생 객체가 학생 이름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학생을 100개 만들면 학생 이름을 유지하는 변수도 100개 만들어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뒤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상태는 멤버 변수라는 걸 정의해서 나타낸다고 했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함수를 만들어서도 우리가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함수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각형이 있다. 그럼 사각형의 상태로는 폭과 높이 정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뭐 GUI에서 어떤 화면에 그림을 그린 거면은 시작 좌표 뭐 이런 정보까지 그 사각형이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응용에서는 사각형의 면적 정보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면적 정보는 데이터죠. 그러면 멤버 변수를 정의해 가지고 에리어라는 멤버 변수를 둬가지고 여기에다가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늘 저장해 놓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폭과 높이 정보만 유지하고 면적을 필요하면은 함수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럼 이 함수는 행위냐? 행위는 아니고 이 객체의 상태이죠. 현재 면적의 크기니까. 그래서 항상 멤버 변수를 통해서만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각 개별적으로 에리어를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죠. 공간만 낭비가 되는 거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그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놓고 유지해 놓고 계속 쓰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간단하다. 그러면 굳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필요할 때 이제 호출해서 쓰면 되죠. 그런 거는 비일비재 많아요. 뭐 학생 나이. 그러면 나이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생년월일을 유지하고 있으면 거기서 계산해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객체지향으로 설계를 하고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클래스들을 정의할 것인가. 그러니까 즉 어떤 객체들을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현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소프트웨어에 필요로 하는 클래스, 객체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이제 객체로 모델링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고, 이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잘하냐 못하냐에 또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설계를 제대로 못하면 코딩을 아무리 잘해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체로 모델링 했을 때 효과적인 것만 객체로 모델링 하면 좋습니다.
굳이 객체지향으로 모델링할 필요가 없는 걸 객체지향으로 모델링하면은 무겁게만 되고 비용만 들고 속도만 느려지고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해서 굳이 모든 걸 억지스럽게 객체로 만들어서 프로그램할 필요는 없고, 도움되는 거, 객체를 모델링했을 때 효과적인 거, 여기서 효과적인 거는 지금 현재 효과적이지 않더라도 나중에 확장할 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우리가 항상 프로그램 할 때는 유지보수, 확장에 대한 생각도 해야 돼요. 지금 당장에 소프트웨어에 만들어야 될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도 늘 생각하면서 이쪽은 나중에 또 기능을 추가되는 부분이구나. 그러면 그 기능은 지금 추가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쉽게 추가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유리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객체는 상태를 기억하고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만약 내 만드는 소프트웨어에 있으면 그거는 객체로 모델링하면은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상태를 내가 잘만 설정해주고 잘만 바꿔주면은 그때그때 올바르게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일상 객체들을 그대로 소프트웨어에 모델링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애들은 다 이제 객체로 모델링하면은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대부분 일상에서 우리가 보는, 사용하는 뭐 그런 것들은 다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른 동작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객체 상태가 그러면 상태에 따라서 상태가 변할 수 있고 그 상태에 따라 생성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항상 꼭 상태가 만든 이후부터 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이 데이터가 상수 데이터인지 변수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프로그램 시작부터 어떤 변할 수 있는 건지 안 변하는 건지, 안 변하는 거는 상수화 시켜가지고 값을 고정해 놓는 것이 프로그램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객체 상태가 꼭 변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기존 C에서 만약에 내가 구조체 같은 걸로 복합 타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합 타입은 똑같은 걸 여러 개가 보다는 이제 뭐 학생이나 뭐 이런 것처럼 뭐 교과목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정보들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유지해야 되겠죠. 교과목 번호, 교과명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구조체를 예전에 C에서 만들었을 때고, 그러면 지금은 그것들을 클래스로 만들겠죠. 그 클래스로 만들면서 거기에 멤버 변수들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함수들을 거기다 같이 넣어놔서 캡처해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 객체 지향은 데이터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려는 소프트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걔네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그것들을 이제 객체로 모델링해서 만들면 되는데,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기능도 우리가 객체로 모델링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봐도 그 일반 함수로 제공하는 애가 있고 함수가 아니라 클래스로 제공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기능들은 클래스로 객체로 만들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구현해야 되는 기능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 필요하면은 얘는 그 기능도 데이터는 아니지만 기능, 소프트에서 만들어야 되는 기능이지만 객체로 모델링하면은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문장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문장을 분석하면서 그 단어별로 내가 제공을 해줘야 돼. 단어를 하나씩 처리할 때. 그러면 어떤 단어까지 분석을 했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있어야죠. 다음에 단어를 달라 그러면 그럼 이런 것들은 객체로 모델링하면은 이 객체가 분석해야 되는 문장을 유지하고 있고 어디까지 분석했는지를 기억하고 있고, 그러면 이
객체한테 다음 단어 주세요. 그러면 얘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다음 단어를 주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객체로 모델링해서 프로그램하면 효과적인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능도 효과적이면 이제 그 객체로 모델링해서 제공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구현하는 기능이 인자만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으면, 걔는 객체 지향을 모델링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일반 함수로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뭐 사인 함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인자만 받아서 늘 그 인자에 맞게끔 값을 주는 거죠. 다른 걸 기억하고 있지 않아야 돼요. 사인 30도를 구하기 위해서 예전에 사인 50도를 구했는지 70도를 구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서 사인 함수를 객체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그 인자만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도 일반 함수로 만들어서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인자를 중심으로 호출할 수는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의 등장 위치를 찾는 인덱스 오브라는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인덱스 오브는 문자열과 문자가 주어지면 구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 함수로 구현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얘를 중심으로 이 인자를 중심으로 메소드 형태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fruit가 이 애플이라는 문자를 유지하고 있는 문자열이면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객체지향에서는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한 함수를 묶어준다는 개념에서 내가 일반 함수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 함수가 어떤 인자를 거기에 있는 인자 중에 하나를 중심으로 모델링할 수 있으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용하기가 더 편리하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코딩하는 게 더 편리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객체지향에 맞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있는 애들이 그 인자가 객체이면 그 객체의 메소드로 넣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더 편리한 건지 아닌지. 그러면 이제 원시 타입들만 있다. 원시 타입들. 어떤 함수들이 있는데 얘처럼 원시 타입들만 쭉 있어요. 그러면 원시 타입 하나는 원시 타입이니까 걔 메소드로는 못 만들잖아요.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원시 타입들만 받는 어떤 함수예요. 일반 함수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 원시 타입들을 모아서 하나의 구조체 같은 걸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x, y 값들 받고 또 뭘 받아서 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x와 y와 이 좌표 정보와 뭘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면 x와 y를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들고 이 함수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포인트의 메소드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인자들 중에 객체가 있거나 복합 타입이 있으면 그 복합 타입의 메소드로 모델링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원시 타입만 있다 하더라도 이 원시 타입들 중에 묶어가지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 건 없는지 보고 있으면 그 클래스로 만들고 그 클래스의 메소드로 넣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원시 타입 하나만 받는 함수여도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 수 있냐면 원시 타입을 하나만 유지하는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원시 타입 하나만 유지하는 클래스를 만들 이유는 뭐가 있을까? 어떤 이유에서 원시 타입 하나만 유지하는 클래스를 만들까? 보통은 클래스는 복합 타입이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 너무 많은 데이터를 유지하면 그건 클래스 설계가 잘못된 건데 보통 그래도 두세 개는 유지하겠죠. 클래스가 어떤 정보들을. 근데 하나만, 그것도 원시 타입만 딸랑 하나만 유지하는 클래스를 만들었다.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원시 타입 하나만 유지하는 클래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가독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나중에 어딘가 예제가 한번 나올 텐데, 뭐, 낙서를 해볼까? 요 예제인데, 요런 예제가 있어요. 더블 디스턴스 이퀄 10. 그러면 이 10이 뭐냐? 10m냐? 10cm냐? 10km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잘 가독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 하고 distance 뭐 d 이퀄 distance 킬로미터 10.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10이라는 이렇게 이게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가독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독성. 거리 정보를 유지하는데 이 거리 정보가 킬로미터인지 미터인지 언제든지 조회해서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의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invariant라고 해서 불변 조건, 데이터가 만족해야 되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을 클래스로 만들면 뭐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세터를 통해서 항상 보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장 안 하면 어떻게 돼? 매번 쓸 때마다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입부문 갖고 데이터가 올바른지, 유효한지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클래스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클래스에서 값을 변경했을 때 잘못 변경함. 예를 들면 디스턴스는 뭐 음수거리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항상 0보다 크게 보장해 줄 수 있어요. 클래스를 만들어 썼고 클래스가 셋해서 얻어서 내가 쓰고 있는 데이터면 얘는 음수는 아닐 거다라는 걸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수를 넣게 되면 예외 처리한다든지 프로그램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원시 타입 하나도 우리가 필요하면 클래스를 만들 수 있고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뭘 느낄 수가 있냐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를 클래스로 모델링 하고 있구나. 객체 지향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아주 뭐 일반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아주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이제 클래스로 모델링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프로그램하는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설계 패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에 좀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객체 지향에서는 핵심이 이제 캡슐하는 뭐 다 얘기한 거고 이 캡슐하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한 함수를 묶었다라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요? 접근 제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파이썬이라는 애가 좀 약간 아쉬운 건 뭐 아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접근 제어라는 게 잘 안 돼 있죠. 다른 언어처럼. C++나 자바처럼 private, public 뭐 어거지로 하려면 뭔가 할 수도 있는데 번거롭죠. 그냥 간단하게 뭔가 얘는 private, public 하면은 이제 못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캡슐화는 이제 블랙박스 개념으로 멤버 변수가 어떤 멤버 변수로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는지 함수가 어떻게 코딩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몰라도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있죠. 우리는 늘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쓸 때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가 어떻게 구현됐는지 모르고도 그냥 그 서명만 보고 API 문서만 보고 뭘 전달하면 뭘 준다 이것만 알고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클래스도 얘는 어떤 걸 유지해주고 어떤 행위들을 해준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블랙박스처럼 나는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C++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헤더와 CPP 파일로 나눠가지고 헤더에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와 선언만 하고 함수의 정의들은 별도 파일에 해놓고 있죠. 그러면 내가 이 클래스를 쓰고 싶으면 얘는 없어도 얘는 번역돼서 이제 그 라이브 형태로 있으면 쓰면 되는 거고 나는 뭐만 헤더 파일만 쓰면 돼요. 근데 실제로 이게 그렇지만 여전히 C++는 뭘 볼 수 있어요? 헤더 파일은 볼 수가 있습니다. 헤더 파일에는 뭐가 보여요? 멤버 변수들은 다 보여요. 멤버 변수가 어떤 타입 가지고 어떻게 선언되어 있는지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바는 어떻게 하냐? 자바는 문서만 있고 없어요. 자바 파일을 우리가 받아서 쓸 수도 있겠지만 자바 파일을 내가 받지 않고 클래스 파일을, 즉 번역된 파일을 받으면은 나는 뭐만 보는 거예요? API 문서만 갖고 쓰는 거예요. 이게 뭐가 사람 이름이 뭐 성과 이름은 나눠져 있는지 하나로 뭉쳐져 있는지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지 캐릭터 어레이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블랙박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 있는데 이 접근 제어는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고 우리는 항상 올바르게 불편하더라도 접근 제어를 잘 설정해 가지고 활용해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접근 제어가 안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불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조건을 만족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프로그래밍이 잘 못 돼서.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하면 얘의 불변 조건은 뭐냐면은 밸런스라고 하는 잔액은 0하고 같거나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왜? 밸런스를 수정할 수 있는 데는 요 두 개의 메소드밖에 없는데 얘를 통해서는 밸런스를 0 이하로 만들 방법은 없어요. 근데 만약 이렇게 쓰면은 나이는 뭐 0에서 150이다. 이런 범위를 우리가 정해놨지만 그거를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보장을 못하게 되면 오류가 나는 거고 오류가 날 뿐만 아니라 그게 오류를 안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일일이 쓰기 전에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검사를 안 해도 믿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런 이점이 캡슐화이다. 그래서 이 캡슐화는 뭐 착각하는 게 이거를 데이터를 숨기기 위해서 보여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강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부로 데이터를 수정해 가지고 이 데이터가 만족해야 되는 어떤 조건을 만족 안 되게끔 만드는 그걸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접근 제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 제어는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잘 걸러내는 거죠. 뭘 걸러내? 인자들을 잘 보는 거예요. 세터들에서 이 인자들을 잘 보고 허용해줘야 되는 애들만 가지고 상태를 바꿔주는 거고 그렇게 바꿔주게 되면 그 클래스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 인베리언트를 우리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죠. 보장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들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한번 설정해 놓은 어떤 값들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바뀔 수도 있지만 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안 바뀌면 안 바뀌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이 해놓을 수만 있으면 디버깅 할 때 좋아요. 왜냐하면 한번 얘가 컨스트로 만들어놨으면 상수로 만들어놨으면 그 이후에는 얘가 값이 변해서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겼다는 건 무시해도 되는 거죠. 못 바꾸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컨스트가 아니면 상수가 아니면은 얘가 수정이 돼서 얘가 잘못 수정이 돼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객체라는 것도 생성한 이후에 상태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 생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date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사용자의 생일은 한번 설정하고 나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용자 생일이 안 변하겠죠.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오류로 입력할 수 있으니까 이제 바꿔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어떤 모델링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한번 설정된 나이를 그 생년월일을 바꿀 필요 없으면 상수화 시켜주는 거죠. C++는 그냥 객체를 만들 때 컨스트로 만들어주면은 그 이후로는 그 객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수정하기 안 돼요. 컨스트 객체로 우리가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자바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객체를 생성함과 동시에 이 객체를 상수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객체가 유지하고 있는 상태들을 수정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제 주로 뭘 많이 쓰냐면은 불변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불변 클래스로부터 만든 객체를
불변 객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변 객체는 뭐가 없는 애들이냐면 세터가 없는 애들이에요. 세터. 객체의 상태를 수정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하지 않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보통 이렇게 상수 객체로 많이 만들어서 쓰는 애들들은 불변 클래스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불변 클래스만 있으면은 또 사용하기가 불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두 개를 만들어요. 불변 클래스용 하나, 불변 클래스 아닌 거. 대표적인 예가 스트링 빌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은 불변 객체예요. 불변 클래스예요. 그래서 문자열의 개별 문자를 스트링에 쓰면은 못 바꿔요. 근데 스트링 빌더는 바꿀 수 있고 어펜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드는 개념이 있고요. 이제 자바 16부터는 저 불변 클래스를 조금 더 쉽게 정의하도록 레코드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해줬죠. 그래서 레코드는 불변 클래스를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레코드의 경우에는 그 유지하고 있는 애들들이 원시 타입이면은 정의와 동시에 불변 클래스가 돼버리는데 얘가 원시 타입이 아니야. 유지하고 있는 애들이. 원시 타입이 아니면은 여기처럼 레코드를 만들었는데 N은 원시 타입이죠. 원시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고정이 바로 돼버리는 거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근데 이 B와 C는 객체 타입이니까 자바에서는 모든 객체 타입을 참조 타입, 즉 주소를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그 주소를 이용해서 이 B와 C의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레코드로 만들어서 불변 객체로 만들고 싶다. 이 B도 C도 수정을 못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만드는 게 복잡해지죠. 비용도 많이 들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해서 저장을 해줘야 되죠. 복제해서 저장을 해주면은 그 집어넣을 때 썼던 객체를 가지고 조작을 하더라도 그 객체가 유지하고 있는 애는 다른 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애를 왜 안 돼? 그러니까 요 객체를 이 객체 안에 넣어서 이렇게 연결하고 있으면 얘를 수정하게 되면 이 객체 내용이 수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넣을 때 얘를 복제해 가지고 얘를 넣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애를 만들어서 새로운 애를 얘가 가리키면은 얘를 수정해도 얘한테는 영향이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해서 넣고 받을 때도 줄 때도 내보낼 때도 여기서 저장할 때도 클론을 하고 있고 내보낼 때도 리턴할 때도 얘를 주는 게 아니라 얘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요 애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얘를 복제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장할 때 복제하고 내보낼 때 복제하고 이러면 비용 많이 들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레코드로 우리가 불변 애들을 만들고 싶으면은 이제 원시 타입들만 만드는 애들을 레코드로 많이 만들거나 이제 이 C는 이 처리를 안 하고 있죠. C는 만약에 불변 객체이면 C 자체는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조 타입의 객체이지만 객체 자체가 스윙이다. 그럼 스윙 자체는 못 바꾸는 거니까 뭐 밖에서 주소를 갖고 뭘 하도 어차피 못 바꾸니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애들은 일반 객체를 레코드에서 유지하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로 이제 불변 클래스를 쉽게 정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레코드에 객체, 타입, 일반적인 객체들을 유지하게 되면은 불변 객체로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비용만 너무 발생해서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조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파이썬 같은 데서도 add data class 뭐 저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불변 클래스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클래스를 설계할 때 내가 얘를 어떻게 쓰는지
상수 객체로 많이 쓰는 애인지 아닌지도 살펴보고, 만약 주로 상수 객체로 많이 쓴다, 그럼 자바 같은 데서는 불변 클래스로 만들 필요가 있고요. C++는 그냥 컨스트로 수식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하면 비슷하게 C++에서도 그 컨스트가 아니라 불변 객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더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C++는 const expr처럼 컴파일 시간에 다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상수 객체들은 컴파일 시간에 뭔가 계산이 다 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려면은 이제 불변 클래스로 모델링 할 수 있는 것들은 불변 클래스로 모델링해서 처리하면 효과가 있다 라는 거고,